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밤새 내린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타닥 타닥 규칙적이면서도 쓸쓸한 소리였다. 새벽 3시 20분 시계 초침 소리마저 멈춘 듯 조용한 방 안에서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 며칠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그것을 이제야 펼칠 용기가 났다. 종이를 꺼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퍼졌다. 유언장을 펼치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종이의 거친 감촉이 손끝을 스쳤다. 불빛 아래로 아버지 필체가 보였다. 익숙한 글씨체였다. 삐뚤빼뚤하지만 힘이 있던 아버지만의 그 글씨. 약 처방 전에 적으시던 글씨. 달력에 메모하시던 글씨. 손이 떨렸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다. 나 장기 오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전 재산을 장민수에게 상속한다. 다시 읽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전 재산을 장민수에게 상속한다. 민수 오빠, 그 이름만 있었다. 내 이름은 없었다. 장은영이라는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종이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종이가 바들바들 흔들렸고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흐르지 않았다. 그냥 목구멍이 뜨거워지며 숨이 막혔다. 5해였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간병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아버지 식사를 챙겼고 8가지 약을 시간 맞춰드렸다. 등을 닦아드리고 화장실 가실 때 부축했고 밤마다 기침하실 때 옆에서 물을 떠다 드렸다. 명절에도 혼자였다. 생일에도 혼자였다. 민수 오빠는 오지 않았다. 바쁘다고, 사업이 어렵다고, 다음에 가겠다고. 미선 언니도 오지 않았다. 애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시댁 때문에 못 간다고. 그렇게 5해가 흘렀다. 그런데 손에서 유언장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펄럭 소리도 없이 떨어진 종이가 바닥에 누웠다. 나는 그것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버지, 왜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5해 동안 제가 뭘 한 건데. 창밖에서 빗소리가 더 거세졌다. 바람이 불며 빗방울이 창문을 세차게 때렸다. 우두둑 우두둑. 그날 새벽 나는 알았다. 사랑을 다 준다고 해서 사랑받는 건 아니라는 걸.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걸.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 해서 그 가족이 나를 기억하는 건 아니라는 걸.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내가 몰랐던 게 있었다.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무겁고 낮은 첼로 소리. 긴장감이 감도는 선율이 천천히 방 안을 채웠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은 그 종이 위에 있지 않았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져 있었다. 언덕 위 낡은 정자. 아버지와 나만 알던 그곳에. 그 비밀을 알게 되기까지 나는 절망과 희망 사이를 수없이 오가야 했다. 배신감에 무너지고 진실에 놀라고 결국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는 그 긴 여정을. 호흡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이것은 장은영의 이야기다. 버려졌다고 생각한 막내딸이 아버지 장기호의 진짜 유산을 찾아가는 이야기. 유언장엔 내 이름이 없었지만 아버지 마음속엔 언제나 내 이름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이야기. 빗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바스락 바스락. 가을이 가고 있었다. 늦가을에 다가오는 추석날이었다. 창밖으론 낙엽이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고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다. 해가 구름 사이로 가끔 얼굴을 내밀었다가 이내 숨었다. 부엌에선 기름 냄새가 났다. 프라이팬 위에서 전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동그랑땡을 뒤집으려다 기름이 튀었다. 뜨거운 기름방울이 손등에 닿았다. 따끔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다. 가스레인지 옆엔 완성된 전들이 쌓여 있었다. 동그랑땡, 호박전, 감자전.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들이었다. 냄비에선 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밥솥에선 김이 새어나왔다. 명절 상을 차리고 있었다. 하지만 집엔 나와 아버지뿐이었다.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이 울렸다. 진동 소리가 조리대 위에서 덜컹거렸다. 화면을 보니 민수 오빠였다. 가슴이 뛰었다. 혹시 온다고 하려나? 이번엔 정말 오려나? 전화를 받았다. 귀에 핸드폰을 가져다 댔다. 기름 묻은 손으로 오빠 목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바쁜 목소리였다. 미안하다고 했다. 오늘 못 갈 것 같다고. 거래처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아버지께 양해 구해달라고. 짧은 통화였다. 전화가 끊어졌다. 또 짧은 신호음만 남았다.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프라이팬으로 시선을 돌렸다. 전이 타기 시작하고 있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급히 불을 끄고 전을 접시에 옮겼다. 가장자리가 까맣게 타 있었다. 또구나.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았다. 온다고 말하고 결국엔 오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낙엽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한 입, 또 한 입.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사라졌다. 오후 5시 10분 거실. 상을 차렸다. 두 사람 몫이었다. 아버지와 나. 동그랑땡, 나물, 전, 국밥. 정성스럽게 차렸지만 상은 횡했다. 4명이 앉을 자리에 두 사람만. 민수 오빠와 미선 언니 자리는 비어 있었다.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침을 콜록콜록 하시며 걸어오셨다. 한 손엔 지팡이를 짚고 계셨고 다른 손은 벽을 짚으며 균형을 잡으셨다. 허리가 많이 굽으셨다. 예전엔 등이 꼿꼿하셨는데 이제는 거의 반으로 접힐 듯 구부정하셨다. 아버지가 상 앞에 앉으셨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히실 때마다 뼈소리가 뚝뚝 났다. 앉으신 아버지는 상을 둘러보셨다. 시선이 빈자리 2개에 머물렀다. 민수가 앉을 자리, 미선이가 앉을 자리. 물으시지 않았다. 민수와 미선이가 어디 있냐고. 이미 아시는 것 같았다. 오지 않을 거라는 걸. 한숨을 쉬셨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아버지가 젓가락을 드셨다. 떨리는 손으로 동그랑땡 하나를 집어 입에 넣으셨다. 천천히 씹으셨다. 하지만 삼키지 못하셨다. 그냥 입안에서 씹기만 하셨다. 한참을 그러시더니 결국 뱉어내셨다. 휴지에.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은영아 하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넌 착하다고. 정말 착한 아이라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착하다는 게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미안하다는 뜻 같았다. 불쌍하다는 뜻 같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덧붙이셨다. 하지만 말이다 하시며 착한 게 늘 옳은 건 아니란다 하셨다. 침묵이 흘렀다. 무슨 뜻인지 몰랐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더 이상 드시지 않으셨다. 젓가락을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일어나셨다. 방으로 돌아가시는 뒷모습, 휘어진 등, 느린 걸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혼자 남았다. 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보았다. 거의 그대로였다. 아버지가 드신 건 한두 점뿐이었다. 그것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하나씩 통에 담았다. 내일 먹어야지 생각하며. 하지만 알고 있었다. 대부분 버리게 될 거라는 걸. 수돗물 소리가 부엌에 울렸다. 차가운 물이 손을 타고 흘렀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핸드폰이 또 울렸다. 식탁 위에서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미선 언니였다. 물을 끄고 손을 대충 닦았다. 젖은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언니 목소리가 들렸다. 밝았다. 너무 밝았다. 아버지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나는 괜찮으시다고 대답했다. 언니는 다행이라고 했다. 그리고 바빠서 못 갔다고, 미안하다고, 아버지께 잘 말씀드리라고 했다. 짧은 통화였다. 전화가 끊어졌다. 뚜 하는 소리와 함께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다시 수돗물을 틀었다. 물이 콸콸 쏟아졌다. 설거지를 계속했다. 그릇을 씻고 냄비를 닫고 프라이팬을 문질렀다.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다. 차가운 물이었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다. 나만 있으면 되나 봐.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으니까. 바라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으니까.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았다. 거실 시계를 봤다. 밤 11시가 가까웠다. 아버지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콜록 콜록. 거친 기침이었다. 물을 한 컵 따라 방으로 갔다. 아버지 방 문을 살짝 열었다. 불은 꺼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다. 다가가 물을 건넸다. 아버지가 일어나 앉으셨다.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으셨다.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꿀꺽 꿀꺽. 이불을 덮어드렸다. 아버지 손이 내 손을 잡으셨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다. 뼈만 남은 것 같았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미안하다고. 왜 미안하신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셨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쥐고 계셨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괜찮다고도 괜찮지 않다고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로 아버지의 고르지 않은 호흡 소리만 들렸다.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내일도 이럴까? 모레도, 다음 주도, 내년에도. 아무도 오지 않는 명절. 혼자 차리는 상. 혼자 지키는 밤. 그게 내 일상이 되어버렸다. 새벽이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조용한 빗소리가 창문을 적셨다. 잠이 오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다. 형광등을 끄고 작은 스탠드만 켜놓았다. 희미한 불빛이 천장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다. 똑딱 똑딱. 규칙적인 소리.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너무 조용했다. 평소엔 들리던 소리들이 없었다. 콜록거리던 아버지의 기침 소리, 한 번씩 고시던 코꼬리 소리, 거친 숨소리. 그 익숙한 소리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불길한 느낌이 가슴을 짓눌렀다.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발소리를 죽이며 아버지 방으로 다가갔다. 섬뜩 섬뜩.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문 앞에 섰다.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삐걱. 낡은 경첩이 소리를 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보였다. 가만히 누워 계셨다. 너무 가만히. 아버지를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다가가 손을 뻗었다. 아버지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버지를 흔들었다. 움직이지 않으셨다. 맥을 짚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호흡이 거칠어졌다. 다급하게 숨을 몰아쉬었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억눌러도 나왔다. 119에 전화했다. 구급차가 왔지만 소용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 의사가 임종 시각을 알려줬다. 새벽 2시 47분이라고. 아버지 방 벽시계를 봤다. 정말로 2시 47분에 멈춰 있었다. 배터리가 다 됐는지 초침이 움직이지 않았다. 세상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짐을 챙기고 밖에선 차 소리가 들렸고 창밖엔 새벽 어둠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내 시간만 멈춰 있었다. 나는 아버지 손을 놓지 못했다. 차가운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아버지, 저 혼자 남겨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대답은 없었다. 홀로 남은 집. 집이 텅 비었다. 아버지를 모셔간 뒤 집엔 나만 남았다. 거실 불을 켰다. 환한 빛이 쏟아졌지만 춥기만 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민수 오빠에게 전화했다. 전화 연결음이 울렸다. 뚝뚝. 오빠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빠가 물었다. 지금 어디냐고. 집이라고 했다. 알았다는 짧은 대답만 들렸다. 전화가 끊어졌다. 미선 언니에게도 전화했다. 똑같은 반응이었다. 전화가 끊어졌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천장이 보였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빗소리가 다시 들렸다. 창문을 때리며 전화벨이 울렸다. 받았더니 변호사였다. 법무법인 정한이라고 했다.
아버지의 유언 집행을 맡았다고 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내일 오전 11시에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화가 끊어졌다. 손이 떨렸다. 유언이라니.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복도를 걸었다. 발소리가 울렸다. 변호사 사무실은 깨끗했다. 하얀 벽에 큰 책장, 넓은 책상. 변호사는 중년 남자였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 앉았다. 민수 오빠와 미선 언니도 와 있었다. 오빠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언니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종이 소리가 바스락거렸다. 고인이 남긴 유언장이라고 했다. 유언장. 그 단어만으로 가슴이 뛰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숨소리만 들렸다. 귀가 멍해졌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내려놓았다. 그게 전부였다.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냥 앉아 있었다. 민수 오빠가 확인했다. 집과 땅, 전부 자기 명의로 넘어가는 거냐고. 변호사가 그렇다고 했다.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가 일어났다. 언니도 따라 일어났다. 나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언니가 내 어깨를 쳤다. 일어나라고. 끝났다고. 나는 물었다. 내 이름은 어디 있냐고. 침묵이 흘렀다. 언니가 한숨을 쉬었다. 원래 장남한테 상속하는 거라고 했다. 오빠가 말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신 거라고. 말문이 막혔다. 오빠와 언니가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변호사가 물었다. 괜찮으냐고. 거짓말로 대답했다. 괜찮다고. 카페에 앉아 있었다. 커피를 시켰지만 마시지 못했다. 손에 든 컵이 떨렸다. 왜지? 5회를 간병했다. 민수 오빠도 미선 언니도 오지 않을 때 혼자 아버지를 돌봤다. 밤새 기침하실 때 옆에서 등을 두드려 드렸고 병원 갈 때 부축해 드렸고 약 먹을 시간마다 챙겼다. 그런데 왜 내 이름은 없는 거지? 컵을 내려놓았다. 툭 소리가 났다.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나왔다.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버지, 왜요? 저한텐 아무것도 안 남기신 거예요? 대답은 없었다. 작게 흐느꼈다. 억누르며 돌아왔다. 조문객들이 드문드문 왔다가 갔다. 복도 끝에서 민수 오빠와 미선 언니가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가갔다. 두 사람이 나를 봤다. 은영아, 언니가 불렀다. 집은 오빠가 팔 거야. 그 돈으로 빚 갚아야 하니까. 빚. 그 단어가 귓가에 박혔다. 무슨 빚이요? 오빠가 대답했다. 사업 빚이라고. 아버지가 보증을 서주셨다고. 그래서 집을 팔아야 한다고. 그럼 전 말이 막혔다. 넌 어차피 혼자니까 괜찮잖아. 전세 얻어서 살면 돼. 언니가 말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웃음이 나왔다.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왔다. 그래요. 내 목소리였다. 저는 간병인이었죠. 오빠와 언니가 나를 봤다. 5회 동안 아버지 돌본 건 저였는데. 그런데 제 이름은 없네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등을 돌렸다. 복도를 걸었다. 발소리가 울렸다.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늘을 봤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래, 나는 간병인이었어. 딸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 아프지 않았다. 그냥 비어 있었다. 집.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이었다. 현관 우편함을 열었다. 광고 전단지 몇 개와 함께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를 집어들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었다. 앞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은영에게. 아버지 글씨였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 편지 한 장과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읽고 있다면 보고 많이 놀랐지. 하지만 아빠를 믿어다오. 네가 어릴 적 아빠랑 자주. 편지를 든 손이 떨렸다. 언덕 위 정자. 그곳이 떠올랐다.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자주 올라가던 곳.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 아버지와 둘이서만 가던 우리만의 비밀 장소. 열쇠를 쥐었다. 작고 낡은 열쇠였다. 무엇을 여는 열쇠일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희망 같은 것. 아버지가 뭔가 남기셨다고. 시계를 봤다. 오후 2시였다. 코트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언덕길, 언덕으로 향했다. 마을 뒤쪽 산자락에 있는 작은 언덕. 길은 여전했다. 자갈이 깔린 좁은 오솔길. 양옆으로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다. 숨이 가빠졌다. 오르막길이 생각보다 가팔랐다. 한참을 올라갔다. 그리고 정자가 보였다. 낡은 나무 정자. 지붕은 이끼가 끼어 있었고 기둥은 세월의 발에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가갔다. 정자 안으로 들어갔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멀리 강물이 흐르는 게 보였다. 아버지와 함께 앉아있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손을 잡고 마을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그 시간들. 정자 바닥을 살폈다. 나무 판자들이 깔려 있었다. 열쇠를 쥐고 주변을 둘러봤다. 무엇을 여는 열쇠일까? 그때 눈에 들어왔다. 구석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 다가가 상자를 집어들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끼워 넣었다.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USB 하나, 두꺼운 봉투 하나, 그리고 편지 한 장. 손이 떨렸다. 편지를 먼저 꺼냈다. 거기 모든 증거가 아니란다 하지만 넌 그 착함을 지키면서도 현명하게 살아야 해. 이 아빠가 내게 주고 싶었던 진짜 유산이란다. 돈이 아니라 진실이야. 사랑한다. 은진영아, 아빠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떨어졌다. 아버지, USB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하나하나 꺼내봤다. 신탁계약서, 부동산 증여계약서, 은행 통장 사본,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장은영, 내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진짜예요? 혼잣말이 나왔다. 서류를 다시 봤다. 아파트 한 채, 상가 2개, 예금 통장 3개, 모두 내 명의였다. 아버지가 이걸 다. 손이 떨렸다. 서류가 바들바들 흔들렸다. 유언장엔 내 이름이 없었지만 진짜 유산엔 내 이름만 있었다. 아버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USB를 쥐었다. 이건 뭐가 들어있을까? 서둘러 정자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USB를 확인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USB를 꽂았다. 파일이 하나 있었다. 영상 파일이었다. 더블 클릭했다. 화면이 켜졌다. 아버지가 나타났다. 은영아, 아버지 목소리였다. 녹화 날짜를 보니 석 달 전이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떠났겠구나.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다. 많이 야위셨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미안하다. 유언장으로 너를 놀라게 해서.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민수 빚 때문에 채권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단다. 그래서 유언장엔 민수 이름을 넣었어. 법적으론 민수가 상속인이니까 채권자들이 민수한테 갈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지. 집도 팔았고 땅도 처분했어. 그 돈으로 내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고 상가를 샀고 예금을 만들었단다. 모든 걸 내 이름으로 돌려뒀어. 은영아, 넌 5해 동안 아빠를 돌봐줬어. 민수도 미선이도 오지 않을 때 넌 늘 곁에 있어줬지.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빠는 알아. 이게 아빠가 내게 줄 수 있는 전부란다. 착하게 살되 현명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우리 막내딸. 화면이 꺼졌다. 나는 화면을 보며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아버지, 아버지, 모든 게 이해됐다. 명절에 하셨던 말씀,
착한 게 늘 옳은 건 아니란다. 그건 이 뜻이었구나. 세상엔 착한 것만으론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 현명해야 한다는 것.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려 하셨던 거였다. 유언장은 눈속임이었다. 채권자들을 속이기 위한 진짜 유산은 이미 내게 와 있었다. 한참을 울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 다음 날 아침 다시 USB를 열었다. 어젯밤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또 다른 폴더가 있었다. 이름은 민수에게. 클릭했다. 문서 파일이 하나 있었다. 열었다. 민수야, 아빠다. 내 빚은 이미 다 갚아뒀다. 채권자들한테 연락해봐라. 이미 정리됐을 거야. 너를 버린 게 아니란다. 다만 네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혼자 놔둔 거야. 앞으론 내 힘으로 살아가거라. 아빠는 믿는다. 아빠가 숨이 멎었다. 아버지가 오빠 빚도 갚으셨다고? 다시 읽었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다. 또 다른 폴더가 있었다. 미선에게. 열었다. 미선아, 내 아이들 교육비는 이미 마련해뒀다. 은영이한테 통장이 하나 있을 거야. 그게 내 아이들 몫이란다. 대학 갈 때까지 쓰거라. 엄마 노릇 힘들지? 아빠는 안다. 고생 많았어. 아빠가 눈물이 또 났다. 아버지는 누구도 버리지 않으셨다. 민수 오빠의 빚도 갚아주시고, 미선 언니 아이들 교육비도 마련해주시고, 그리고 나한테는 살아갈 기반을 만들어주셨다. 모든 걸 생각하셨다. 모든 자식을 챙기셨다. 하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 민수 오빠는 스스로 일어서야 했고, 미선 언니는 자립해야 했고, 나는 보호받아야 했다. 아버지는 그걸 아셨다. 각자에게 필요한 걸 주셨다. 아버지,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다.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USB와 서류들을 들고 변호사가 나를 봤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건 생전 증여 계약서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네요. 네, 그리고 이 신탁 계약서 고인께서 이미 몇 년 전에 준비하셨군요. 그렇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건 유언장보다 우선합니다. 생전에 이미 처리된 거니까요. 그럼 유언장은? 유언장에 적힌 재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처분되고 증여된 재산이니까요. 그럼 제 오빠는? 법적으로 상속받을 게 없습니다. 고인께서 의도하신 거겠죠? 그 순간이었다. 문이 열렸다. 민수 오빠가 들어왔다. 은영아, 네가 여기 왜 있어? 나를 보더니 책상 위 서류를 봤다.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뭐야? 오빠가 볼 필요는 없어요. 뭐? 오빠가 다가와 서류를 집어들었다. 읽기 시작했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이게 무슨 아버지가 너한테 다 줬다고? 오빠, 집도 땅도 다. 오빠 들어봐요. 이게 말이 돼? 내가 장남인데. 목소리가 커졌다. 오빠 빚은 이미 갚아졌어요. 뭐? 아버지가 다 갚으셨어요. 오빠 빚. 오빠가 멈췄다. 거짓말. USB 보세요. 아버지가 직접 남기신 영상이에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돌렸다. 영상을 재생했다. 아버지가 나타났다. 오빠를 향한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민수야, 내 빚은 이미 다 갚아뒀다. 오빠는 화면을 보며 굳어 있었다. 입술이 떨렸다. 영상이 끝났다. 오빠가 주저앉았다. 의자에. 아버지가 내 빚을. 네, 그럼 채권자들이. 이미 정리됐을 거예요. 오빠가 고개를 떨구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아버지한테 한 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다.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어. 바쁘다고 사업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는 내 빚을 갚아주셨어. 오빠가 울기 시작했다. 어깨가 떨렸다. 나는 오빠를 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오빠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미선 언니도요. 저도요. 다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걸 주신 거예요. 오빠한테는 자립할 기회를, 언니한테는 아이들 교육비를, 저한테는 살아갈 기반을. 아버지는 모든 걸 생각하셨어요.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울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변호사가 말했다. 고인께서 정말 현명하게 처리하셨네요. 법적으로도 완벽합니다. 나는 서류를 챙겼다. 감사합니다. 은영 씨 축하드립니다. 고인의 뜻을 잘 받드세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아버지 뜻대로 이제 오빠 힘으로 사세요. 은영아, 전 괜찮아요. 아버지가 지켜주셨으니까.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달이 흘렀다. 상속 절차는 모두 끝났다. 아파트, 상가, 예금 모두 내 명의로 정리됐다. 민수 오빠는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했다고 했다. 빚 없이 깨끗하게. 미선 언니는 아이들 교육비 통장을 받았다. 전화로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아버지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방 하나하나를 둘러봤다. 아버지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서재 책상 위에 낡은 파일 하나가 있었다. 펼쳐봤다. 은영 재단 설립 초안. 숨이 멎었다. 페이지를 넘겼다. 아버지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목적 간병인 지원 및 독거노인 돌봄. 대상 홀로 부모를 돌보는 자녀들. 내용 간병비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자문. 눈물이 났다. 설립자 장은영.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이것까지 생각하셨다. 내가 겪은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려고.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다. 은영아, 네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렴. 그게 진짜 유산이란다. 펜을 집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다. 장은영.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창밖을 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어. 다시 시작할 이유였어. 재단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언덕으로 향했다. 손에는 USB와 편지들을 담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오솔길을 올라갔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저녁 바람이 불었다. 선선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정자에 도착했다. 마을이 내려다 보였다. 집집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 전멸했다. 정자 한가운데 앉았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 하늘을 봤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뭘 하려고 하셨는지. 유언장엔 제 이름이 없었지만 아버지 마음속엔 언제나 제 이름이 있었다는 거. 저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바람이 불었다. 편지가 바람에 펄럭였다. 아버지, 전 재단을 만들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저처럼 혼자 부모님 돌보는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제게 주신 진짜 유산이니까. 봉투를 열었다. USB와 편지들을 꺼냈다. 이젠 보내드릴게요. 작은 불씨를 켰다. 라이터 불꽃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편지에 불을 붙였다. 천천히 타올랐다. 종이가 까맣게 타들어가며 재가 됐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바람이 불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USB도 함께 태웠다. 플라스틱이 녹으며 매캐한 냄새가 났다. 모든 게 타올랐다. 재만 남았다. 재를 손에 담았다. 바람에 날렸다. 재가 흩어지며 하늘로 사라졌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눈을 감았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내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은 느낌. 수고했다. 우리 딸.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따뜻했다. 사랑해요, 아버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별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늘이 별로 가득 찼다. 아버지, 저기 계시죠?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반짝였다. 미소가 지어졌다. 네, 알겠어요. 잘 살게요. 일어섰다. 정자를 나왔다.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봤다. 정자가 저 멀리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윤곽이 보였다. 안녕, 아버지. 그리고 고마워요.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로 돌아갔다. 그 후 1년 후 재단이 설립됐다. 은영 간병인 지원재단.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 홀로 부모를 돌보는 자녀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하고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법률 자문을 해줬다. 첫 수혜자는 10명이었다.
모두 나처럼 혼자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고마움 어린 눈빛을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났다. 아버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민수 오빠는 작은 회사를 차렸다. 빚 없이 정직하게 가끔 재단에 기부했다. 미선 언니는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교육비 덕분에 사교육 걱정 없이 키우고 있다고. 우리는 가끔 만났다. 아버지 기일에, 명절에. 이젠 모두 모였다. 그리고 매번 아버지 이야기를 했다. 얼마나 현명하셨는지, 얼마나 우릴 사랑하셨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지금도 가끔 언덕에 올라간다. 정자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유언장엔 내 이름이 없었지만 아버지 마음속엔 언제나 내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사랑은 때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온다는 것을.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고 기회이고 다시 시작할 이유라는 것을. 아버지는 그걸 가르쳐 주셨다. 하늘을 본다. 별이 반짝인다. 고마워요, 아버지. 사랑해요. 바람이 분다. 따뜻한 바람.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때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유언장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마음속에도 없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믿음이고 기회이고 다시 시작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세요. 그게 진짜 유산을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